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심야 도발입니다. 북한의 심야 도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또다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천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문천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구자웅 차장님. 네. 올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북한의 이딴 도발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특히 평북, 평남 이 북한의 서쪽 지방에서 도발이 이루어졌다가 네. 이번에는 지금 이례적으로 이 동쪽 해군 기지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시간도 보통 오전 이른 시간에 도발을 했다가 이번의 경우는 새벽에 그렇죠.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이딴 그 미사일 도발은 한국의 어떤 대비 태세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를 뭐 점검하는 측면도 있고요. 아, 시험해 보는 거군요. 잘 그렇습니다. 돼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고 없이 도발을 했을 때에도 과연 한국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들이 어떤 불시에 그 도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시험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국 군의 어떤 이 도발 또는 어떤 군의 어떤 대응 태세 이것을 시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그 한반도 정세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조짐은 아니고요. 네. 다만 합참에 어제 빠른 그 이 북한 도발을 알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굉장히 물샐 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도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 SLBM일 가능성, 여기에 대한 보도까지도 나온 상황인데요, 위원님. 우리 군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제 단거리 탄도 네. 미사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SLBM으로 그 분석하는 이유는 한미일 대잠수함, 북한에 대한 잠수함 방어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오늘 그 발사한 그 지역 문천이라는 곳이 그 강원도 원산 바로 위에 있고 북한의 미사일 그 최고 기지가 있는 심포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위치로 볼 때도 역시 그 SLBM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SLBM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죠. 네. 거기다 이제 SLBM 하면 한 단계 더 이제 잠수함 발사 예, 탄도미사일. 위험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ICBM을 발사하고 대륙간 또 탄도미사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가는 거고 또 SLBM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지만 일본은 뭐 섬나라 그 나라 전체가 그 해안선 아닙니까? 그래서 SLBM이 더 큰 위협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요성을 많이 보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오전 3시 새벽 3시에 그 일본 그 방위성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은 현재 그 북한 위협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소식에 곧바로 NSC 소집해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한미연합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거리 쐈고 그다음에 중거리 쐈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ICBM, SLBM 천천히 해서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전국을 조성하는 걸까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미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미일 합동훈련 하니 우리는 이제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떠났던 항모가 다시 돌아오고 하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해가지고 5일날 했던 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하고 에이테크스 이제 두 발을 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군력이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공군까지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고 또 내일이 그 노동당 창건 그렇죠.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내를 이제 내부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SLBM의 성격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한 것이고 지금 5일날 한 것도 다른 두 종류를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보여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호락호락하지 과시하려고 않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갈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제 대륙간 탄도탄 ICBM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상황이 최종적으로. 악화된다면 핵실험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7중 전해가 있고 10월 16일부터는 이게 공산당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북한이 핵실험하면 중국에도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이제 핵실험 전망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중국에선 오늘 7중 전회가 열리고 중요한 게요. 그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제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기를 좀 피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시기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에 있어서의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 상황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 상황이 하나 있고 한미일이 최근에 들어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지금 중간 선거를 갖고 있고 네. 한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존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죠. 이런 종합적인 점을 지금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의 움직임을 좀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명백한 것은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본인들의 무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발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시간도 심야 시간대로 가거나 네. 그러니까 국지전적인 성격도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게 한미일 공조가 오히려 이게 북중러 어떤 강화로 강대강으로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또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11월 7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되는 이 중국 당대회는 그 기간에는 특별히 도발하지 않고 중간 선거 이전이나 이후 이 전략적인 시기를 따져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위원님, CNN 발인데 미국 고위 이 정보기관들에서도 북한이 어떻게 도발을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실토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인데 우리 내부 그다음에 이제 한미 그 안보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CNN이 이제 이런 기사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CIA의 코리안 미션 센터라고 해서 400명에 이르는 북한 전문가가 거기서 북한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게 바이든 정권으로 오면서 그게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뭐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 알려질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차이나 센터를 만들지 않고 이스트 아시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아시아. 코리아 미션 센터에 있던 전문가들이 대부분 가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과 직접 협상을 했던 뭐 앤드루 김이라든지 핵심 인물들은 빠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정보 수집 내지는 분석 능력이 이전보다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조금 한마디만 네. 더 말씀드리고 또 하시죠. 네. 일단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이거는 그 두 가지 조건 그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중국의 그 고위 당국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이 두 가지 조건이 성숙되면 핵실험을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 제재를 할 텐데 그거를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식량, 에너지.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뒤로 다 주기 때문에 그건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 네. 그 정도로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할 거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6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남한을 공격하는 전술핵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수소폭탄 아니면 전술핵 실험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것이 이 우리나라에서 그 레이건 그 항모가 들어왔을 때 북한이 도발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항모가 들어와서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발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이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그 유념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2017년에도 ICBM을 발사하면서 굉장히 이게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으로 갔다가 이것이 이제 극적인 이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서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열었는데 지금의 경우도 그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이 더 극한 대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군의 대비태세는 철저하게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극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이 7차 핵실험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면서 주목이 받는 부분은 9.19 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하여튼 이 안보 북핵 대응을 해나가는 그 안보 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좀 아꼈지만 이제 여당,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옵니다.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의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강행하면은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내 의견은 어떤지 저희가 이어서 그 목소리도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옵션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이 방금 나왔고요. 평론가님,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핵실험도 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된다면 이 긴장감이 너무나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강대강으로 가지 않게 만든 것이 정부의 능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리스크 관리가 정말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일각에서는 대부분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기고 강대강 영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튼튼한 안보예요. 근데 최근에 강릉에 있어서의 미사일 낙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불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말할 때에는 정말 군이 강군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군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9.19 군사 합의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9.19 군사 합의라는 거 자체에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이 9.19라는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도발행위 하지 말자는 건데 네. 네. 지금 김정은이 그 핵무기로 남한 선제 공격하겠다고 법제화까지 했는데 9.19 합의라는 그 종이 쪼가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지금 북한이 그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거는 가진 건 핵뿐이고 재래식 무기로는 뭐 우리나라에 상대가 안 되니까, 요게 이제 9.19 합의 자체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파기 얘기는 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9.19 합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북한의 지금 그 핵 공격이 거의 노골화되고 굉장히 우리가 큰 위협에 처했어요. 그렇다면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9.19 합의를 파기할 게 아니라 1991년 그 남북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서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러나 적어도 유럽이 갖추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그다음에 핵 공유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대응 태세는 갖춰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기간에 계속 얘기를 했고 핵 무장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핵에는 핵으로 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맞춰서 억지를 시키자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데 핵을 쓰게 되면 우리는 상호 확증 파기가 됩니다. 이게 한반도가 워낙 작은 영역이라 양쪽에서 핵을 쓰게 되면 사실상 한반도는 사라지는 것이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핵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쓰느니 마느니 하지만 그 핵무기가 갖다 주는 재앙적인 상황을 우리 한반도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9.19 합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합의라는 것이 김정은이가 사인을 한 거거든요. 최소한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렇게 훼손하고 위반하고 이거를 마음대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좀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명분을 갖고 그들에게 좀 명분을 갖는 상황에서 비판도 하고 억지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거지, 이걸 우리가 먼저 이게 위반했으니 우리가 다 이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 하나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경우에는 더더욱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도 한 축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치닫고 계속 긴장이 고조돼서 상황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국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게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복잡한 상황,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저희가 하나 좀 더 짚어볼 점이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공식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당장 큰 차질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차장님. 네. 이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정말 현명한 네. 방법일까요?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응,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라면,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 반도체 이 기술 이 경쟁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자국 기업의 어떤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물론 별도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그 유예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한미일 이 3국의 어떤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경제 안보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서 이 반도체 제재에 한국도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 굉장히 좀 어떤 지혜로운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한반도 주변 4강, 이 질문을 저희가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반도 주변 4강,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은 이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핵심 당사자 중에 한 축들인데, 굉장히 이렇게 지금 대결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서 혹시나
이 한반도 비핵화, 특히나 북한의 비핵화에 빈틈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진다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보적으로는 북한은 그 비핵화를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뭐 핵을 그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그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 30년에 걸친 노력이 실패를 했죠. 그럼 이제 다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역시 그 인도가 핵을 개발했을 때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하면서 균형을 맞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러시아가 핵 공격을 위협을 하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이제 핵 전문가들은 그동안은 핵 우려 확산론을 많이 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핵 확산 평화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두 나라가 핵무기 가졌지만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공포의 균형이라도 균형을 맞춰야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 한 나라는 핵을 갖고 한 나라는 핵을 갖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조금 길었습니다만 요것도 좀 한마디만 하고 네. 이따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미 경중해서 안 보는 미국 그 경제는 이제 중국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위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전기차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조금 위기지만 배터리를 그 중국산을 그 견제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안 남게 될 상황이에요. 일본은 캐파가 안 돼요. 미국, 일본은 아예 큰 배터리 회사가 없어요. 중국은 제재를 받아요. 그럼 삼성, LG는 엄청난 지금 기회를 맞고 있어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이제 가장 그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이긴 한데 중국 반도체를 그 개발을 못하게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 일본과만 경쟁하는데 우리 생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도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순서에서는 북한의 심야 도발, 속보와 이 외교 안보 문제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패널 분들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오히려 죄송하지 뭐 말을 줄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여권 소식 준비해봤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